세대 포이론이라는 원래 어휘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원래 세대 포용론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워딩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요. 저는 세대 결합론이었어요, 원래. 나는 참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싸가지 없다. 인구구조상 이제 보면은 세대 기반 선거 안 하면은 보수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개평식의 2030 정치라고 하던 거에 워낙 익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30이 세운 아젠다들을 중심에 끌고 온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나 아니면 결혼율 문제만 하더라도요. 우리 당에 가서 의원들이랑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출산율보다 결혼율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결혼하면은 출산율이 거의 2에 가깝게 출산을 한다.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0 아니냐. 평균에서 지금 0.7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슨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내 아들이랑 내 딸은 다 결혼 잘하던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딸 아들이 뭘 결혼을 못하겠어요.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10 이상은 사실은 그 전에 산업화이라는 큰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로 아직까지도 정치적 정체성을 삼고 있고 그다음에 4050 같은 경우는 민주화 라는 아젠다,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정치고 근대화 프로젝트거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완수했단 말이지. 2030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성공해서 완료된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붙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 대표가 딱 됐을 때 또 역동적인 드라마가 여기서 또 재현되는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좌절을 해버린 거지. 그냥 개평 정치가 되는 거지. 김기현 지도부가 이걸 흡수할 담론을 형성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여자 민방위 보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거든요. 선거 이기려면 앞으로 보수정당이 최소한 2030 남자들에게 뭔가 어필할 만 뭔가 필요하다. 근데 심지어 내용은 그들이 별로 바라지도 않는 비겁한 내용이에요. 내가 군대 간 거를 벌충하기 위해 가지고 여자를 민방위에 보내면 내가 만족하겠다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첫째로 안 된 것이고 두 번째 논리적 귀결도 전혀 없을 뿐더러 세 번째로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총선 때 긁다가 이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만 믿고 있으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믿는 것도 네? 그것도 좀 안심할 수 없는 게 대표 보고 뽑는 건 아니거든. 총선은 대선이 아니거든. 다만 이제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의 이슈 파이팅이 안 될 거야. 이재명이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에 떨어지거든 사람들. 저 뭐야 이거 방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답답한데 네. 대통령이 또 그거 있잖아 뭐 명예대표인가? 네. 뭐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지. 근데 지금 명예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왜 따로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실상 당이 뭐가 되냐면 사당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당화됐듯이 대통령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안 하면 내가 통치를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철학적 지향점이랑 현재 실제로 했을 때의 처방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지점이 바로 그 능력주의의 부분이에요. 저도 잘 알죠. 그러니까 샌델이라는 사람들이 건드렸던 메리토크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것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 하지만은 그럼 그것보다 나은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들도 말을 아껴요. 결국 성과주의나 능력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거에 대안적 성격으로 있는 게 너무 구려요. 보수에서 지금 보면 완장을 찬 이후보다도 완장을 차는 과정 자체가 너무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요. 그 경로가 열려있으면 안 돼요. 그 경로 열려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선망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정수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당이다라는 게 사실 시험 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 만나서 지역 활동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차근차근 다 오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쪽을 구축하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 공천에 저희가 시험을 의무화했거든요. 이번에 60점 이상 맞아야지만 비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경기도 의원 비례 11명 정도가 저희 당선권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넘긴 명단에 4명이 점수 미달이었어요. 20점대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도정을 살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부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이라는 사람 상대로. 그 질의 질문을 공무원한테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한테 고양이 감사할 테니까 질문 써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방의회가 형해화된 거예요. 기초의원 하면 연봉 한 3, 4천 나오거든요. 한 3천 정도 되는 돈이면은 대학을 졸업한 야심찬 젊은 사람이 정치를 남에게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좋은 진입 경로예요. 근데 그게 차단돼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선제를 의무화하려고 했었는데 반대예요. 왜냐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잡일 시키면서 돈 안 주는 게 그 기초의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시험 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뭐 대안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정치를 할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의 면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되고 당의 당원들의 그 평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아래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예컨대 이제 토론 배틀 같은 것도 이 대표가 생각하는 그 디베이트거든. 싸워서 이기는 건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해내는 능력이라고 보거든. 내가 볼 때는 이 대표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머니까
정치인에게 있어 토론 능력이라는 거는 약간 각계전투 능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진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그걸 넘어서면 더 뛰어난 고차원의 정치가 있죠. 누구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조직을 하고 이런 게 다 있겠죠. 보수의 정치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은 각계전투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MB 정부 시절에 TVN에 백지연 씨 뭐 토론 있고 이럴 때 보면은 유시민 진중권이라는 토론자들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피해가자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거죠. 각계전투를 피하면서 외주를 줘가면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믿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보는 거예요. 보수가 그때 이제 우리한테 밀렸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싸움을 못한다, 말 논쟁의 기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시대 정신이 뒤진 거야. 할 말이 없었던 거거든. 지금 사실 그렇거든. 지난 정권에서는 이른바 진보가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보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해도 저쪽에서 패널이 없었잖아. 너무 개인적인 스킬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정치가 좀 가벼워지거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앉아가지고 하이데거 읽고 칸트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기회의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누군가 열려있고 누군가 열려있지 않은 상황을 제일 짜증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젠더 문제거든요. 지금 뭐 스페인에서는 이제 모든 공직에서 남녀 비율을 갖다 1대1로 맞추자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 회사의 이사직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여성 티어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여성 티어를 넣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올랐다 이런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실상 능력의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문제는 뭐냐면 그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지고 바둥바둥 하는데 꼭 여성들 막 가산점 주고 이러니까 이제 젊은 남성들이 화가 난 거거든. 본질적인 원인을 보고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그들이 화난 부분들을 부추기면서 나가는 것은 내가 볼 땐 파퓰리즘이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통계를 나올 때마다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계가 있는 회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둘이 공채가 됐을 때 그 둘 간에 같은 일을 했을 때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남녀 임금 격차의 통계 대부분은 동일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고, 그거는 여성이 경력 단절이나 여러 가지 겪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고,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이제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이 만약에 차별받는 게 있다면은 그 경향성은 시정해야 되겠죠. 근데 적극적 보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에 탑부터 바꾸자고 보통 이야기해요. 국회의원의 절반을 예를 들어 남녀 동수로 하자 이런 주장이라든지, 임원을 남녀 동수로 하자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근로기회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5대5가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근데 인위적으로 지금 탑 매니지먼트를 5대5로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생각해서,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당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제가 계속 비판해 왔던 거거든요. 할당제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말한 대로 그 자연스럽게 성비가 교정되는 그것까지 하는 데는 약 200년이 걸린다 하더라고. 아니 저는 20년 봐요. 아니요. 200년이 걸린다. 뭘 200년을 봐요 지금.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서유럽이란다든지 네.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섰는데 네. 거기서도 아직까지도 해소가 완전히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20년 안에 해소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임금 비율이 100이라면 여성이 60몇이거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교정하는 방법은 그거고, 만약에 진짜 생산성이 동일한데 지금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임금을 그에 비해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왕창 고용해가지고 회사를 만들면 무조건 순이익이 엄청나요. 근데 현재 경제적 주체인 기업가들이나 고용주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은 이제 갓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서 남녀 동수가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 사회 진출 연령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한 2년 정도 차이 나요. 2000년생 남성 애들이 33만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2003년생 여성이 한 22만 명 있어요. 그러면은 33만 명 대 22만 명이에요. 사회적 성비는 150대 100인데 1대1로 뭘 해야 된다는 주장,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거죠. 그거는 150대 100인데 150대 50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50대 100이 지금 실제 성비 비율인데 여기서 1대1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서울대에 어떻게 강남 애들만 30%가 갈 수 있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강남 사람들이 더 고평가받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드난에 들여갔더니만 뭐 아버지 직업이 좋다 이런 게 나오면 불공정을 인식하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초월하는 뭔가 나타나게 되면은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성비가 150대 100인 상황을 인지를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여자들은 또 출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경력 단절도 있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지났을 땐 이게 맞춰져야 된다는 건 맞잖아. 그리고 그게 공정한 거고.
내가 서울대 들어갈 때만 해도 플래카트 붙이고 시골에서 막 붙였어요? 우리 있었어 막 동네 마을에. 진중권 합격? 아니 나는 안 했는데 이제 시골에서 온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네. 그러고 나서 내가 90년 초에 조교일 도와주다가 애들 그 가정환경 조사서 이런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계급 성분이 달라진 거야. 아버지가 다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수, 기업가 뭐 이런 쪽이더라고. 나가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냐. 문제는 뭐냐면 100만 명 중에서 예컨대 5,000명을 뽑혔다라고 한다면 그게 줄어드는 거거든. 점점 여기 들어온 애들이. 근데 이게 사실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냐라는 거야 나는. 옛날에 서울대 법대를 생각해보면은 사학재단집 딸 경원이도, 제주도 귤 따던 집 희룡이도, 그리고 어디 잘 살던 부산에 사학재단 하던 국인애도 다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생각 희룡이네는 못 갈걸요? 그치.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이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챙겨줄 여력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넘기 어려운 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아주 좁은 형태의 실력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부터 또 이제 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뭔가 저건 아니다라는 인식까지 그러니까 갔는데, 쉽게 말하면 네.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자꾸 현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시제도가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경쟁이거든. 그게 난 진정한 능력주의라고 봐. 예컨대 100만 명이 경쟁하던 것들 지금 보면 한 5만 명이 경쟁하는 거죠. 거기서 뽑힌 애들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난 이게 자본주의의 위기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 보수주의자라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래서 된다는 우리가 보수적 자유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한다가 이제 미국적 자유주의의 저는 원칙이라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기업이 뭘 하는지 웬만하면 풀어주되 세금 포탈을 엄격하게 때려잡고 담합행위는 회사 망할 때까지 두들겨 팬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 이것도 아마 보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의 관건이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이게 부르주아의 이익조정위원회냐 그게 아니거든. 예컨대 경제 주체가 기업가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해주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 노동자들이란 말이지. 이 전체 시장 경제를 책임지는 게 보수지. 이 사람들만이 경제의 주체고 나머지는 생산의 투입 요소다 이렇게 보면은 망하는 건데 그런 시각을 가진 보수가 참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조를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게 젊은 세대한테 먹힐까라는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노조의 전횡을 겪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노조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게 많다는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진짜 악행이라고 할 만한 걸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몇 개 큰 노조 안에 들어가 있는 주체들도 대부분 50대 이상 간 노조 간부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직장에서 조직화되지 못해가지고 피해보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생각할 텐데 야 이 메시지를 보수가 계속 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69시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노총하고 한노총 여기에 대립되는 MG노조가 있다. 근데 문제는 MG노조에서 안 되겠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생각한 게 MG노조가 정말 어용노조가 아니면 반드시 정부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혐오의 기본 성립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싸잡아야 되거든요. 나는 진중권같이 생긴 사람이 싫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싫어. 저런 행동하는 게 싫어.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평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장현 때도 전장현이 저런 시위수단에 의존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진보 쪽에서는 혐오 담론을 들고 나오고 보수 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철학이 없어요. 뭐냐면은 장애인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요. 보수단체가 지하철 점거해도 전 싫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싫다고 하는 것인데 젠더 문제 얘기하면 여성 혐오, 장애인이 시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면 장애인 혐오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장현에서 그걸 갖다가 점거하는 시위라는 것은 장애인 시위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지. 지금 서울 시내 95% 사실 런던보다 많아요. 95%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들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싸움을 갖다 누가 했느냐? 그 사람들이 했거든. 근데 그건 이제 흔히 그러니까 보통 흔히 있는 장애인을 당장 열받는 거지. 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누구나 다 장애인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현상적으로 분노하는 부분에다가 편성한 건 나쁘다고 보거든. 당신들이 이런 싸움을 할 때는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좀 더 효과적인 투쟁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나 이게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 기억하시겠지만 박형수 대표가 본인이 비장애인의 삶도 살다가 이제 후천적 장애를 얻으면서 장애인 운동을 하시게 된 분이고 대화해보면은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다는 생각해서 TV에서 토론하면서 하자 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했던 건데 혐오 논란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게. 이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뭐 그런 시위가 있을 때마다 그 장애인 혐오 표현이 사회에 팽배한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신나게 이준석 대표를 갖다 환호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인터넷에다가 그런 장애인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이라는 근데 생각까지 해야 저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가 혐오 표현을 쓰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이걸 제가 검열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논제를 다루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게 정치적 효과거든. 내가 하는 것의 행위가 정치적 효과인데 그것이 장애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에 있는 장애인 혐오를 평소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주는 효과를 낳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자꾸 대중들의 현상적인 분노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들의 일시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지가 필요한 거지 지지 거예요.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박경석 대표랑 만나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계속 그들의 시위에 있어서 불법성만 얘기했을 거예요. 보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법과 원칙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법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을 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히려 저는 박경석 대표가 하는 주장 중에서 탈시설 문제나 이런 데 대한 얘기 중에서 비논리성을 발견해서 그걸 토론하자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탈시설 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시설 얘기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다 탈시설하자 대책 없이 이런 알고 건 있어요.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바로 혐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논제 자체가 올라오게 된 계기가 사실 그때 박경수 대표와의 논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먼저 하는 거 아닌 거지. 그 전까지는 솔직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정반합을 맞춰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은 저는 충분히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얘들 보면은 자기들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뭐 장애인 뭐 준다 그러면 싫어하고 이런 건 그냥 말초적인 반응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건 오히려 저는 제가 정치하는 지향점이 아닌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거든. 사실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건 예컨대 장애인을 향해서든 아니면 여성을 향해서든 외국인을 향해서든 간에 제일 만만한 대상이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노에 불을 지피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 아무리 어려운 길이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놀랬던 거 뭐냐 3대 개혁 얘기하잖아.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 보수적인 사람한테 그래서 교육개혁은 뭡니까? 그랬더니 전교조 때려잡는 거라더라고. 근데 연금개혁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연금개혁은 때려잡을 상대가 특정하기가 뭐해? 군인을 때려잡을 거야? 교수를 때려잡을 거야? 이러니까 못하지. 이런 식의 태도가 당장의 지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그래서 난 보수든 진보든 그 해결책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면 사실상 이게 컨버전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상적인 분노를 이용해서 때리고 지지율만 올린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